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도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식을 것 같더니 다시 또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반포가 40억을 넘었다, 종로가 20억을 넘었다, 서울 집값의 허들을 연쇄적으로 돌파하면서 이제 바닥은 지나갔고 다시 상승장이 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또 시작이 됐죠. 항상 이슈몰이를 하는 단지죠. 여기에 국민평형 아파트가 40억이 넘게 팔렸다. 아직 등기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들 들리면서 집값 안정을 기대했던 사람들 허황된 꿈 꾸지 말고 빨리 집 사라 독려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조만간 공급이 부족해질 거니까 늦기 전에 집 사라. 어김없이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주택 착공 인허가가 3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거 지금 사업을 이끌기에는 돈도 없고 또 분양이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지금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부동산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서울 아파트 굉장히 많이 밀어내기 분양을 했습니다. 7월까지 물량 80% 가까이 늘었죠. 사람들 고분양가 논란이 있어도 오늘이 가장 쌀 때다, 이 말 믿고 다시 시장을 기웃거리고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집값 안정될 수 없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인구는 줄어도 집 사줄 사람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늦기 전에 집 사는 사람이 위너다.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가 늘어나서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집 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걸 누가 다 책임져 줄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심각합니다. 최악의 인구 소멸 국가죠. 인구 절벽, 주민등록 인구가 3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어요. 한 해에 20만 명씩 줄고 있죠. 그렇지만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제 40%가 넘어갈 정도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 0.78명이라고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는데 이제 0.7명으로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0.7명 선도 무너질 걸로 보여지죠. 출생아 수는 9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80에서 100만 정도 나왔죠. 지금 우리 세대들, 지금 은퇴 고려하고 있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년배들 80에서 100만 명입니다. 근데 02년생만 해도 절반으로 줄어들죠. 지금의 20대 4050 세대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수밖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20년도의 출산율 이제 25만 명을 지킬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더 걱정을 하죠. OECD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인구 절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깜짝 놀라는 미국 교수의 사진이 실렸어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이제 늙어가고 있는 70, 80 세대, 이들이 계속해서 더 비싸게 집을 사주는 주체가 돼줘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전 세대에 걸쳐서 대부분이 버거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죠. 서울, 경기, 세종, 차주 1인당 가계빚이 1억이 넘어갔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 그동안 부동산 급등기에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위해서 집을 산 사람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증가세가 매섭게 이루어졌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빚을 냈죠. 천도론이 있었던 세종 같은 경우 1인당 가계부채 평균 1억 1200만 원 1등이었고 서울, 경기도 여기도 1억을 넘게 다 빚을 만들었어요. 또 영끌 열풍, 또 공급이 많았던 지역들 대구, 인천 여기도 20% 가까이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2배가 넘는 규모의 빚을 지게 됐어요. 이렇게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가 좀 금리 올라가면서 주춤했는데 다시 빚이 늘기 시작을 하고 있죠.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물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고금리 상황은
계속될 걸로 예상되니까 빚에 대한 부담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굉장히 많이 빚이 늘어났죠. 또 저금리 기조하에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이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사람들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영끌 열풍을 주도했던 젊은 층들의 부채는 더 많이 급증을 했죠. 작년 말 기사인데 20대 부채는 4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물가의 고금리 상황 계속되고 있으니 이들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사는 건 예전보다 더욱더 힘듭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더 비싸게 산 사람들은 그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 플러스 빚 갚느라 현실적인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자산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질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 지금 우리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끌로 부동산에 들어온 젊은 층 빚 부담에 있는 건 젊음밖에 없죠. 투잡, 쓰리잡 뛰면서 이 상황이 지나가길 버티고 있습니다. 20대의 금융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금융부채를 얻어서 임대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죠. 그만큼 사람들 부동산을 통해서 한 방에 벌어보겠다, 빚을 잔뜩 내서 들어가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죠. 직업도 있고 멀쩡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큰 빚을 스스로 지고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코로나도 겪었고 취직은 더욱 힘들고 집값 올랐다고 하니 주거비용도 더 오르고 쉽게 빚을 내주니까 빚내서 썼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파산을 선택하는 사람들 급증을 했어요. 20대 소득도 불안정하고 집을 살 때 빼고는 그렇게 큰 돈을 빌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조금 빌린 돈의 이자도 내지를 못합니다. 소액 생계대출 받은 20대 4명 중 1명은 몇천 원의 이자도 제때 못 내는 수준으로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20대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리해서 뛰어든 젊은 세대 이들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직장 탄탄하고 고소득인 사람들조차도 이런 열풍에 갖고 있는 신용을 활용해서 엄청난 돈을 써댔는데 지금 그 빚의 무게가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통 뚫어가지고 주식 산 사람 또 집 산 사람 많은데 고신용자 연장을 하니까 이제 금리가 7%대입니다. 여기 예로 든 직장인 A씨 8천만 원 한도 마통을 연장을 했는데 예전에 2%대 받았던 마통 대출 금리가 이제 7%가 넘어갑니다. 이자가 3배 이상 불어났죠. 기준금리는 5연속 동결을 했는데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출 받아서 자산시장에 쏟아 부었는데 손실을 보고 있고 이거 지금 처분했다가는 손실 보니까 버티고 있는데 현재 내는 이자가 2~3배 올라가게 됐습니다. 신용점수도 그대로고 연봉도 더 올랐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서 이자 내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지금 그나마 변변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 금리 내려갈 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성남에 사는 A씨 한 달에 이자로만 약 3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도 받았는데 신용대출 금리 7%까지 뛰었으니 월급만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지금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데 이 이자 부담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전망이죠.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명분이 생겼죠. 물가 안정,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함이 마땅하나 지금 겪고 있는 부채 문제, 또 금융 불안정, 경기 침체 이런 걸 고려해서 동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이 늘어나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났어요.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이 목표인데 지금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더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 금리를 내려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걸 용인할 수가 없죠.
나보다 비싸게 집을 사준 사람들 너도 나도 영끌하더니 쓸 돈이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 잠재력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고 한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100%가 넘는데 이 비율을 80%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성장과 금융안정을 이룰 수 있는데 이 부채의 디레버리징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없죠. 여기에 그동안 유예됐던 대출들이 또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죠. 4달 만기 연장되고 상환유예 종료되는 코로나 대출 이제 더 이상 연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자도 못 갚는 대출 잔액 1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기는 좀 밀어놨는데 이자까지 못 내는 사람들 다 살려줄 수가 없으니 은행들 1대1로 밀착 관리하면서 금융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부실 문제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편의를 봐주고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능력 밖의 빚을 빌렸기 때문에 계속 연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대출의 질은 너무나 떨어지고 있죠. 회수 불능으로 분류되는 가계대출 채권이 26%가 급증을 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채권은 오히려 줄어들고 갚지 못한다는 아예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 대출 부분 중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계속 떠들던 사람들 기대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버티지 못하고 낮아빠지는 사람들 늘어나니까 그만큼 부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4대 금융지주, 즉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 빌려준 이 채권들도 지금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하위에 있는 대출들 더 큰 부실이 쌓여가고 있어요. 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집 사줄 사람 많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4%나 줄어들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는 더 많이 올라가니까 소득은 늘어도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드는 상황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1년 전보다 4.9% 늘었는데 이자 비용이 42%나 늘어났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실질 소득은 지난해보다 4%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보일 정도로 지금 살기가 팍팍합니다.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회복되는 거 요원한 상황입니다. 소득도 올라가고 코로나도 풀렸으니 돈 많은 사람 많아서 소비 빵빵해되고 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안 늘죠?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미 빚쟁이 천국입니다. 또 아직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 기회를 기다리면서 더 많은 돈을 쌓아놔야 하죠. 도대체 누가 돈 쓰죠? 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원래 많았어요. 저성장 저물가 침체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사람들이 빚을 늘렸습니다. 빚이 원래 많았는데 미래 세대 또한 지금 자산시장 올라가는 거에 편승하지 않으면 거지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빚을 늘렸어요. 다 모든 이유가 부동산에 있습니다. 안 사면 거지되고 사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미친 듯이 빚을 내서 집을 샀고 그 빚을 감당해야 하는데 너무나 그 빚의 무게가 큽니다. 누군가 더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이 빚을 20년, 30년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이런 시기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줄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력이 없다는 것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가 돈 모아서 사야 되는데 사회초년생들 파산하고 있는 빚 감당하기도 어려워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나마 직장 괜찮은 사람들도 이 시기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는데 허덕허덕하고 있어요. 그럼 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이들의 빚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이들 또한 대책이 없는 지금 모두가 힘든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라도 부자면 어떻게 해결될까요?
노인들이 다시 집을 사줄 일은 없지만 노인들도 그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 41%가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 중에서 50대 이상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1인 가구 절반은 가난하죠. 여성 노인일수록 빈곤율이 더 높습니다.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3배 이상 빈곤율이 높아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 상태입니다. 돈 많은 1인 가구가 내 집을 사줄 거라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성공한 20대가 내 집을 사줄 거란 이런 기대도 이제 버려야 해요. 대한민국의 20대는 악마의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취업은 안 되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소액대출 받은 건 그나마 몇천 원도 안 되는 이자 연체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과감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주담대 연체율 급증하고 있죠.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씀씀이를 줄이고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지옥에 빠져 있어요. 경제 성장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조만간 0%대로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죠. 사람이 있어야 뭐 발전을 하는데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생, 안 낳고 반도체에만 의존하고 있던 산업 구조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룩했지만 앞으로의 성장 동력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10개월째 수출이 줄어들고 있죠. 무역 적자 36억 달러 8월에 찍었어요. 희망이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한 방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모두가 뛰어들었어요. 빚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도 50년 모기지 특례 보금자리론 정부가 밀어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빚을 내면서 위험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카드 대란 때처럼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얘기와 똑같죠. 인생은 한 방이다. 완전 투기의 나라입니다. 그 사이 경제 3주체는 그냥 빚더미에 올라와 있고 이제 도를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 통계로 잡히는 것만 1960조, 여기에 전세보증금, 자영업자 대출 포함하면 3600조 가까이 된다 했죠. 기업부채도 2000조가 넘어가고 국가부채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GDP의 50% 수준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나아질 구석이 전혀 없는데 도대체 뭘 믿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할까요? 국민은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내수는 침체되고 외부라도 잘 나가면 거기에 기대서 좀 먹고 살만 할 텐데 경기 불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부동산을 통한 부양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유수의 부동산 건설업체들 넘어가고 금융기관, 지방정부의 위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 그나마 낫지만 여기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대체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올 초만 해도 상저하고라고 하면서 희망의 불꽃을 태웠고 1%대의 성장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이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빚은 이미 잔뜩 지고 있는 상황이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실질적인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도 안 쓰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수입해서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가 폭등하고 탈글로벌화, 또 전쟁의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한 인플레의 영향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침체의 대한민국 이미 현실입니다. 근데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은 오른다 계속 이야기하고 또 지금도 오를 걸 기대하면서 사람들 빚내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미분양은 쌓여 있는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음에도 청약 경쟁률은 몇백 대 1이 나오고 있죠. 이거 왜 그렇죠? 더 집값이 오를 수 있다. 또 자산이 상승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사람들 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쌓이고 이들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고 있는데 빚의 무게는 기업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집을 또 원하니까 계속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의 악화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의 시그널을 정부가 주고 있는 거죠.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 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모을 수 없는 돈, 집 하나 잘 사면 한 방에 벌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사람들 지금도 무리해서 뛰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 이해가 안 가지만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빚의 규모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들 걱정을 안 하죠. 정부가 탕감해 줄 거고 또 몇 년만 빚 갚다 보면 집값 다시 올라서 이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그냥 낼 수 있을 때 빚내자 이렇게 모두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DSR 규제라는 건전성의 마지막 보루마저 지키지도 않았고 도입하고는 구멍을 숭숭 뚫어가지고 사람들을 금융노예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은행들 대출금리 인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해 가면서 사람들이 실제 이 금리의 무서움을 망각하게 만들었어요. 또 특례보금자리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이런 것들 빚내서 집 사라고 등 떠민 것과 같죠. 역전세 난 사람들, 무리한 대출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이들한테 전세보증금 또 빌려줄 테니까 시세가 회복될 때까지 버텨라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버티고 버티면 결국 정부가 다 해결해 준다는 부동산 불패의 시그널을 주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에 50년 주담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인구가 줄어도 부동산은 오른다고 합니다. 살아줄 사람이 없어도 또 그 돈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고 합니다. 사람들 소득은 줄어들고 쓸 돈도 없는데 그래도 부동산은 오른다고 하죠. 아무리 공급해도 빈집이 많고 그 집에 대금을 치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집을 껴안고 평생 빚 갚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집을 지어대고 있습니다. 미분양에도 집값은 계속 올려서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영끌이든 뭐든 무조건 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국민소득 3만 달러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르는 부동산을 생애 최초면 소득, 빚 감당 능력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5억씩 땡겨서 집 사라고 하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빚내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모든 세대는 내 집이 얼마다 그 마음의 위안만 갖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는 금융수장들도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 불균형 문제,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 언발에 오줌 누면서 통화 정책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왔지만 더 크게 더 이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계층들한테는 50년의 빚을 지게 만들고 배보다 배꼽이 큰 이자를 감당하며 살면서 평생을 보내라고 하죠. 소비하고 가정을 꾸미고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이 돼야 되는 젊은 세대를 빚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에 예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 또는 새로 집을 지어서 파는 사람들 신나게 비싸게 집을 팔 수 있게 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집을 소비하는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장난에 놀아나지 않았을 건데 계속해서 이들이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 아까 소개를 했는데 위기 없이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축소 사례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이런 판에 뛰어든 사람들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무게감입니다. 그냥 수순인 이런 상황을 우리는 앞두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 강남의 아파트를 40억에 사줬다? 이것만 믿고 인생을 저당 잡히는 그런 선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는 이런 얘기를 해서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시기를 놓치게 만드느냐 이런 비난의 댓글이 요즘 들어서 많이 보이는데 왜 이런 얘기를 본업도 아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절실하게 이야기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